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오렌지 주스 하나 사기도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은 이토록 절망적인 글을 쓰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미즈호 은행에서 국제금융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히로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시부야역에서 내려 번화한 오모테산도 거리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활기차고 분주해요. 하지만 그 활기 뒤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풍경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우리 일본이 지금은 현실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다루는 경제 지표들과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대학 시절 참석했던 국제경제포럼에서 눈을 떴죠. 전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각국의 정책이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금융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일본은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했죠.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일본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저는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의 전자제품과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한 걸 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소니, 파나소닉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삼성, LG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부는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 간신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무역 적자는 수조엔에 이르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감귤 혼합 주스가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순수 오렌지 주스는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풍경들이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한때 호화로운 명품 매장들로 가득했던 긴자 거리는 이제 저렴한 체인점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백화점들은 일본인 고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으로 변모하고 있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에 의존해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더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제 또래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워해요. 얼마 전에는 한 후배가 장어 없는 장어덮밥을 먹었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더라고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 동생 나오코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월급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하더라고요.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했어요. 언니, 나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동생의 말에 처음엔 기뻐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일의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나오코가 구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술집에서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게다가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죠.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 매춘까지 나간다는 충격적인 소문도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문하게 돼요.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빈집이 830만 채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곳곳에 버려진 듯한 집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빈집들을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중국인들이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을 팔지 못해 애를 쓰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니. 친구 마코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현실을 실감했어요. 유리카,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갖고 계신 집 있잖아. 결국 중국인한테 팔았어. 정말? 얼마에?
말도 마. 10년 전 가격의 반의 반도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니. 한때 땅값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땅마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매일 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의외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며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의 경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무리를 보게 됐어요. 그들의 활기찬 모습과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우리 회사에도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올해 초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우리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합류했거든요. 김서윤이라는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할 새 동료를 소개합니다. 한국은행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오신 김서윤 씨입니다. 서윤 씨는 활기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저 외국인 교환 근무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곧 적응하겠지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모릅니다. 서윤 씨는 첫날부터 달랐어요.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죠.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신입 직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팀은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천천히 진행하려는데 서윤 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했죠. 이 프로젝트,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팀원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죠. 결국 팀장님이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자고 결정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가 몇 달 걸려 할 일을 단 몇 주 만에 해냈거든요. 서윤 씨의 제안으로 만든 새 투자 상품은 임원들의 눈에 들어 채택됐어요. 우리가 몇 년간 고민하던 문제를 그녀가 단 몇 주 만에 해결한 셈이죠. 이 사건은 우리 팀에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는지, 얼마나 변화를 두려워했는지 깨닫게 됐죠. 팀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술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이 됐을까? 예전엔 우리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서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도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실패해도 빨리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때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문화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요.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회의 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서윤 씨가 제안한 런치앤런 문화를 도입해봤어요. 점심시간에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죠.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가 컸어요. 점심은 여유롭게 먹어야 해. 일할 때와 쉴 때는 구분해야 해. 같은 말들이 나왔죠. 하지만 시도해보니 의외로 좋더라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니 회의실에서는 나오지 않던 생각들이 쏟아졌어요. 이 변화 덕분에 우리 팀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죠. 서윤 씨는 또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일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히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팀원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회식 문화를 조금씩 바꿔갔어요. 술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더 활기차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팀으로 변해갔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팀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온 지 6개월. 우리 팀은 은행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팀으로 손꼽히게 됐어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개선까지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그 혁신의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기 시작한 걸까?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 팀의 변화를 통해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변화는 어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걸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서윤 씨가 우리 팀에 가져온 변화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었죠. 서윤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차이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 씨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서윤 씨,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한국의 경제 지표예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호기심에 저도 일본의 경제 지표를 찾아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우리의 성장률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히로시 씨, 일본의 상황이 많이 어렵나 봐요. 서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전자제품과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한때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던 분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서윤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놀란 눈치였어요. 사실 저희도 일본 기업들을 동경하며 자랐어요. 지금도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노력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안주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청년 실업 문제였어요. 일본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상황을 들어보니 조금 달랐어요. 한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서윤 씨의 말을 들으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버린 걸까요? 문화산업의 차이도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를 직접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예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 콘텐츠만큼 폭넓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루는 서윤 씨가 한국의 벤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에선 매년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머물러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가 강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일본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때 세계를 주도하던 우리의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웠죠. 어느 날 서윤 씨가 한국의 5G 기술과 전기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일본의 상황을 찾아보니 우리는 그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 있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 강국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80년대, 90년대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비교가 단순히 우리를 좌절시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줬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나아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우리 일본도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죠. 서윤 씨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우리 사회의 경직성이었어요. 한때 우리의 강점이었던 평생 고용 시스템과 연공서열 문화가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 타나카 군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라는 말로 일축해버리셨죠. 그 순간 타나카 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기업 문화도 큰 문제였어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한 나머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과감한 시도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한 번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팀원들 대부분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했어요. 결국 기존 상품의 마이너 체인지에 그치고 말았죠. 이런 식으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카 켄타에게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켄타는 한숨을 쉬며 힘들다고 대답했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됐죠.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아쉬웠어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죠. 특히 디지털 전환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어요. 일본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10%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때가 언제였나 싶었어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였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우려, 내수시장 축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마을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지방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서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과 혁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회사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에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서윤 씨와 함께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 들렀어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한잔하자고 했죠. 오늘 있었던 긴 회의 얘기가 나왔어요. 유리카 씨, 오늘 회의는 정말 길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서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우리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은 그나마 빨리 끝난 편이죠. 서윤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나요? 서윤 씨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인 네마와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마와시는 직역하면 뿌리를 돌린다는 뜻인데 나무를 옮길 때 미리 뿌리 주변을 파서 준비하는 것에서 유래했대요. 비즈니스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나 결정 이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직의 조화를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게 됐죠.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겪은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의사결정에도 몇 주가 걸렸어요. 먼저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 다음에는 마케팅팀, 법무팀, 리스크 관리팀 등 관련된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각 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만 2주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야 겨우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네마와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원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희석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출시된 상품은 기존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경쟁사들은 이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아 고객 반응을 보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한번 결정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3번의 시도를 하고 개선까지 마친 거죠. 이런 네마와시 문화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어요. 모든 관계자가 동의한 결정이니 실패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서윤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놀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고 유연하다고 해요. 물론 그들도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실패해도 빨리 실패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윤 씨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네마와시 문화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깨달았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빠른 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제안을 했죠.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도입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불안해했지만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어요. 네마와시 과정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죠.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팀원들이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네마와시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물결이 회사 전체로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메일을 보냈어요. 변화는 어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윤 씨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도입한 건 애자일 방식이었죠.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시작된 방법론인데 이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팀장님께 애자일 방식을 제안했을 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작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애자일의 핵심은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빠르게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평가해 다음 단계에 반영하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네마와시 문화와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실행하는 대신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해도 바로 수정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장점이 많더라고요.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히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우리 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살폈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3개월 만에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죠. 이 성과는 회사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팀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회사 전체로 이런 문화가 퍼져나갔어요. 변화는 회사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 조카 켄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시고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켄타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죠. 하지만 우리도 변화하고 있어요. 조금 늦었을 뿐 우리도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한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우리가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감사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이웃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경계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류에 열광하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K-팝을 즐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일본의 젊은이로서 나이 든 세대의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현재의 한국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국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에게 자극제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모범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배우고 그들의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졌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가슴 벅찬 희망과 결의를 안고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몰락을 바라보는 한 일본 젊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이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특히 한국의 도전 정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